네, 오늘은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법의 효력 범위 및 효력 확보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효력의 범위입니다. 법의 효력은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그리고 인적 효력,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유효합니다. 법률을 제정하면서 혹은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53조 2항에 따라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죠.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된 법령은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정, 제정 법률은 시행일을 부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따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 시행일 관련된 규정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이 폐지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폐지는 그럼 법이 어떻게 폐지가 되느냐? 명시적으로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국법에 폐지되는 국법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기본법 부칙 제2조에는 다른 법률의 폐지라고 해서 국토건설종합기획법은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폐지되는 국법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아예 새로운 그 관련된 법을 안 만드는 경우에는 국법의 폐지 법률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테면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 법률, 이렇게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거죠. 또 어떤 법령을 만들 때 미리 시행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시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아니고 묵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신법이 생기면은 그에 저촉되는 국법은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신법에 저촉되는 국법은 그 한도에서 폐지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폐지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다만 신법이 일반법인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전에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률에 정해진 목적 사항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없어지는 경우에 이런 것도 사실은 묵시적으로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은 제정 혹은 개정된 이후부터의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특히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에 법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생긴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후 입법의 금지와 기득권 존중의 원칙을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해서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형법에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와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를테면 상법 시행법에 보면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 소급 입법에 의한 기득권 침해 금지의 원칙, 이 가장 주된 원칙이긴 하지만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특별법으로 소급 적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헌법 질서와 관련된 그리고 정치적 변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이전에 정치 체제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그런 준혁명적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반민족 행위라는 사람을 특별히 따로 처벌했죠. 그래서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특별법원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반민주행위 공민권 제한법, 그리고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부정축제 처리법, 부정축제 환수 절차법,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국가기소기관 특별법,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법의 장소적 효력입니다. 한 나라의 법률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테리토리얼 프린시플입니다. 영토는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 국가 안에서 자국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더라도 외국 대사관, 외국 군대의 주둔지, 외국 군함, 외국 군용 항공기는 그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테리토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 안 되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소적 효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10년 초에 논현동에 고급주택이 굉장히 큰 고급주택이 많죠. 그래서 그 고급주택의 소유자가 아프리카의 자이레 공화국의 한국 대사관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당시 월 5,000달러 월세를 받게 된 거죠. 굉장히 큰 돈이죠. 아마 이게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자이레 공화국 대사관이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은 건물 명도와 밀린 월세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사관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제자백 판결이라는 것은 소장을 받고도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다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명도 강제 집행을 집행관에게 의뢰했는데 외국 대사관이기 때문에 취해법권 지역에서 우리나라 집행관이 출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속수무책이자 이 주택의 소유자는 94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대사관제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손실보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협약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국가가 보상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거나 혹은 집달관이 강제 집행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로써 국가의 불법 행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소유자는 헌법재판소에 외국의 대사관제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가 이런 우리나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즉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손실보상 입법 제정에 대해서 헌법상의 명시적 입법임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 의무 내지는 보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결국은 이 주택의 소유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아무 데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물론 나중에 이 자일의 공화국이 내란이 생겨가지고 서로 뭐 싸우는 이후에 싸우는 동안 이제 월세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다음에 그 문제가 적절하게 아마 처리됐을 것으로 봅니다. 지혜법권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범죄인을 우리나라 수사관이 그 국가에 가서 그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더라도 직접 체포해서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는 그 범죄인을 국내로 인도받기 위해서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또 국내의 내외국인 범죄인을 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법도 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송달과 증거조사 등의 협조를 하기로 하는 형사사법 공조조약 이런 것도 체결되어 있어야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사 재판에서의 송달에 관한 사법 공조조약도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이런 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협정과 관련된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었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만드는 국내인이 미국에서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처벌을 거쳤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영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수익과 관련돼서 미국의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왔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인도에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졌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재판과 관련된 것은 단심 절차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 단심제로 하고 있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냐. 상소를 해서 다시 그 재판에 관한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아예 봉쇄한 것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심 결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는 다 3심까지 갑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재판이 무려 3년, 5년, 10년까지 끄는 경우도 있죠.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기업의 그 기업주 그리고 기업주의 자녀들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와서야 5, 6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범죄인 인도 재판이 이루어졌고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범죄인 인도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 사실은 좀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외국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요구할 때 우리나라는 단심 절차로 끝내버리고 바로 범죄인 인도 절차, 범죄인 송환을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외국은 3심 절차까지 거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송환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심에 대한 불복 절차, 이것은 반드시 개정돼야 될, 불복 절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최근에 방금 소개해준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을 수업 자료에 이 캠퍼스에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국제 거래가 늘어나고 세계 무역이 자유화 개방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제 행위가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기업 활동이 국제화하면서 자국 영역 밖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특히 법률의 역외 적용이라고 합니다.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반독점법, 증권거래법, 수출관리법, 환경규제법을 적용할 때 외국에서 외국 기업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이니까 자기의 국가의 법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의 국내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경제력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국법의 역외 적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거래를 통한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장소적 관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명한 사례는 야후 미국의 경매 사이트에 나치 문양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와 나치 친위대의 모병 포스트, 히틀러가 그린 수채화 복사품 등의 나치 기념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법원이 2000년 11월에 미국의 인터넷 포털 업체인 야후의 나치 기념품 경매 사이트에 프랑스인들이 접속한 것을 차단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프랑스 법인 반인종차별주의자법에 근거해서 야후는 향후 3개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가진 네티즌들이 나치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프랑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판결했죠. 이에 대해서 야후 미국 측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법원하고 미국 법원은 지금 이제 대립관계가 된 거죠. 특히 프랑스 법률로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 이념에 반하는 판결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프랑스인들만 골라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변명이죠.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죠. 물론 프랑스인이 신분을 위장하고 국적을 위장하고 접속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프랑스에서 접속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야후 미국은 이 사이트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 규정에 의해서 프랑스 법원의 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법원이 두 개의 프랑스 시민단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방항소법원은 프랑스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로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외국에 여기에 적용할 권리가 없다. 잘못됐다. 라고 해서 1심 판결을 파기했고, 미국산 연방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면서 종결됐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거래와 관련돼서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사실 어딘지도 사실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외국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외국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법률 적용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이런 법률의 장소적 적용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주석을 보면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 피해나 분쟁 발생 시 약관을 근거로 외국 법원 관할권과 중거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이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이런 등등 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약관에 미국 법을 적용한다. 또 미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국내 이용자 기업 정보가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약관에 불공정한 재판 관할권과 중거법 조항이 포함된 이 기업을 점검하고 약관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가운데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약관을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한 화상통화 서비스 스카이프는 약관에서 소비자보호법, 불공정거래법 및 기타 불법 행위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청구에 대해서는 기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 또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법의 인적 효력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미치지만 외국 국가, 외교관 및 그 가족, 국제기구 및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사법적 행위, 일반 민사법적 거래 행위, 경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외교관 및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주재국의 국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구성원 및 외국인 아닌 고용원도 재판권이 면제되는데 다만 공무집행 중의 불법 행위에 관한 민사재판에 한정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인적 효력의 국내에서 미치는 범위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민사재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 행위를 한 외국인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때, 외환 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외교관은 형사재판에서의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범죄, 인질 범죄, 외교관 등에 대한 범죄, 테러리즘, 마약 거래, 해양 오염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각국이 조약을 체결해서 처벌 의무를 지는 국가를 특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각국의 국내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처벌할 것인지 인도할 것인지의 선택을 의무화함으로써 법적 인적의 효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범죄, 즉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조약을 만들고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각자가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